안녕하세요. 김현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6장 서비스 시스템 및 기술 경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3, 40년 전까지 생산 시스템이란 말과 제조 시스템이란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변화 과정들을 생산 시스템 또는 제조 시스템이라고 불렀고, 그 개념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개념으로 생산 시스템이나 제조 시스템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 생산 시스템은 제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 시스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와 더불어서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성이 날로 점증되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좋은 물건을 싸게 제공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의 그 개념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성은 제조 시스템의 중요성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비스라는 게 뭐냐? 서비스라는 것은 제품의, 여기 있는 대로 제품의 판매에 관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활동이나 편익 또는 만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수요자에게 무형의 가치를 지닌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게 되고, 반면에 수요자는 그 편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 가치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 정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제품이다, 이것을 서비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본질적으로 무형성을 지니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서비스의 정의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모아보면, 서비스는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경험, 편익,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대단히 편하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개념과 실제 그 서비스의 정의는 거의 같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비스의 특성은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첫 번째, 무형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형적 물품과 다르게 제조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서비스 제조품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서비스라는 것은 유형적이 아니고 서비스 수요자가 만지거나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형성이죠. 다시 말해서 만질 수 없는 성질이죠. intangibility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서비스는 intangibility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또 제조 시스템과 달리 비분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점을 지니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제조 시스템에 얻어지는 제조 품목은 제조 아웃풋은 생산해서 이것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장을 하죠. 그래서 후에 쓸 수가 있지만 이 서비스라는 것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돼 버려서 이걸 저장할 수가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inseparability를 가지고 있어요. separate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소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거고, 또 서비스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서비스일지라도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에 의해서 다르게 실행되고 평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비스 제공자하고 수요자가 이것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제조 품목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무게가 얼마인 어떤 품목, 무게가 중요한 거라면, 또는 길이, 또는 성능의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이 계량적으로 기록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고, 그것은 그것은 제조의 제공자, 제조업자와 그것을 쓰는 수요자 간에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서비스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같은 서비스일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그 서비스가 서비스의 평가가 서로 달리 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죠. 이것을 이질성, 또는 영어로는 heterogeneity라고 얘기합니다. heterogeneity는 이질성을 얘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서비스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는 저장할 수가 없고,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는 사라지게 되고, 미래의 수요 대비해서 대량 생산하거나 미리 저장할 수 없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perishabi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perishability의 소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조 시스템의 아웃풋과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경영의 개념은 첫 번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생성해서 운영 및 제공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경영 활동이다. 서비스 경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서비스 경영이 필요하게 되겠다. 또 수요자에게 서비스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 이것을 서비스 경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서비스 경영의 지향점은 서비스 수요자한테 있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이에요. 네 번째, 고객에게 편익과 만족을 통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비스 경영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서비스 경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은 별것 아닌 얘기지만 당시에 이건 또 뭐 한 50년 전 얘기가 되겠네요. 1970년 11월 말에 휴스턴에 있던 비행기 한 대를 주말 보수 작업을 통해서 댈러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당시 CEO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냥 보수 유지를 통해서 댈러스까지 갈 때 아주 싸게,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10면 10,000원쯤 되는데 뭐 아주 싼 가격에 손님을 빈 비행기로 가지 말고 태우고 가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 팔릴 경우에 운항비상의 이익이니까 최소한 몇 좌석으로 팔리면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죠. 당시 경쟁사들 이 비용이 이 운임이 27, 8달러. 그래서 대한항공은 20달러 세정해서 운행을 해서 주말에 달러스로 가는 항공편 이런 것들에 대한 요금 책정이 상당히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경쟁력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공기를 우리가 자주 타는 경우는 것은 아니어서 좀 저기겠지만 사실 항공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이 타는 비행기 탑승권, 이 탑승권의 가격이 각각 300명 모두가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항공기 요금들은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쉽게 얘기해서 먼저 사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비행기 요금이 정도로 비행기 요금이 다양함으로써 우리가 요즘에는 아주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항공권을 구입을 한다면 발품을 풀어서 뭐 젊은 사람들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우스 클릭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상당히 싼 항공권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예컨대 어디를 갈 때 꼭 어디를 들려서 가면 굉장히 싼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뉴질랜드를 자주 가는데 또는 호주를 자주 가는데 여기서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뉴질랜드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호주를 직접 가는 것보다 일본 항공을 타고 가면은 상당히 비교적 싼 가격으로 비행기를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항공의 경우에는 호주행 비행기를 하는데 한국인 사람의 일본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빈좌석에 한국인을 태울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이 태우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싸게 동경, 부산 이런 비행기를 그 비행기에 태우고 날려서 동경까지 데려와서 동경에서 오클랜드나 시드니에 비행기를 태우는 그런 방식이죠. 그걸 정말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동남아에 있는 많은 승객들을 다른 지역, 미국이나 유럽에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죠. 여러분 혹시 대한항공에 타고 미국을 간다고 갈 때 보면 거의 반 정도가 동남아시아에서 탄 승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로 일단 데리고 와서 서울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태우는데 한국 사람이 서울에서 뉴욕행을 타는 것보다 동남아 어느 도시에서 한국의 인천에 데리고 와서 인천에 태우는 것이 더 쌉니다. 비행기는 2번 타고 운항거리도 훨씬 멀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서비스 요금도 훨씬 많겠지만 더 싸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항공권을 제대로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 경영의 한 예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전략에 돌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내식 경우에 사우스웨스트에서는 우리가 기내식이라는 게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뭐 먹을 걸 주죠. 이거 주는데 이것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용을 이만큼만 드리고 다른 쪽에서는 식사와 무슨 뭐 음료 또는 뭐 다른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줄이고 기내식을 줄이고 라운지도 서비스를 대폭 줄이자는 거죠. 라운지란 뭐냐면 그 승객이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에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휴게실이라는 뜻인데 휴게실에 뭐 먹을 것도 많고 상당히 그 먹을 거의 질도 상당히 높고 그런 휴게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승객들 중에서도 조금 그 VIP 승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휴게소인데 근데 인천공항에 라운지 대한항공 라운지에 가면은 대한항공 표를 가진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대한항공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VIP 승객들 이런 승객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뭐 먹을 것도 다 무료고 뭐 편히 쉴 수 있는 소파에 뭐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동안 거기 지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좌석 선택권도 다른 비행사에 비해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좌석도 예전에는 먼저 정한 승객이 좌석을 먼저 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좌석에 대한 그 권한도 좌석 선택에 대한 권한도 승객들한테 다 뺏어가지고 이걸 좀 불편하게 또는 하고 또는 허브도시를 연결하는 뭐 미국 우리 같으면 서울 부산만 되게 비행기가 국내에서 움직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도시들 간의 비행기가 네트워크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보다. 그래서 허브도 연결하는 것도 뭐 그렇게 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지만 뭘 늘렸냐면은 서비스를 너무 대폭 증진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 빨리 하는 거 또는 뭐 여기에는 뭐 저기는 없지만 가격도 아마 상당히 한정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손님들이 뭐 좌석 결정권 없어도 괜찮아. 라운지에 가서 안 쉬어도 괜찮아. 기내식 좀 나빠도 괜찮아. 단 이거 서비스 좀 폼나게 하자. 여기 서비스에 물론 가격도 들어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늘렸더니 훨씬 더 손님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경영사들을 한번 보면은 뭐 지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프론트 라인의 그 현장의 얘기를 좀 잘 듣자. 그 다음에 현장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 경영이 이런 경영들이 현장을 좀 서포트하자. 현장을 좀 돕는 쪽에 일을 하고 포인트를 맞추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현장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경영을 하자. 이런 한국 경영 전략을 세워서 아주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5주 동안에 비즈니스 커미트먼트가 있어요. 서울에서. 무슨 말이냐면 5주 동안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있냐면 먼데이하고 Tuesday and Wednesday 월요일 월화수 3일간 회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부산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꼭 이것은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 부산에 있어야 한다. 이런 가정이에요. 이거 뭐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된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자, 주말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행기표를 가장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비행기표를 구성하는 것이 쌀까? 왜 이런지 모르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이런 비행기표를 끊는데 비행기 요금이 같았어요. 언제까지 같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상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부산에서 서울 왕복을 끊으나 편도를 2장을 끊으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항공권을 여러분 외국 항공권에 보면 아시겠지만 왕복을 끊는 거하고 편도를 끊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할인율이.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금 또 2년 한 반 전, 그 이전하고 이후가 조금 달라지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조금, 왕복 항공권을 끊으면 좀 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비행기 요금이 라운드 티켓이 8만 원이라고 해요.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 돌아오는 게 8만 원 하고, 원웨이 티켓은 어느 방에 상관없는데 라운드 티켓의 50%가 아니고 75%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복표를 싸는 게 훨씬 싸겠죠. 라운드 티켓, 원웨이 티켓을 2장 끊는다면은 8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주중을 거쳐 있으면 20%를 싸게 준다는 거예요. 주중을 걸쳐 있으면. 이것이 아주 특별한 얘기지만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주중에 거쳐가지고 비행기 여행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싸게 해줘요. 주중을 거쳐가면. 주중을 안 거치고 나오면은 회사 일 때문에 우리가 여행한다고 생각해서 디스카운트를 안 해주고 주중을 거친 경우에는 좀 싸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요일날 표를 사가지고 월요일날 돌아온다. 이러면 20% 같은 왕복표 8만 원에서 20%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요금을 5주 동안에 지금 회의를 위해서 서울을 다녀오는데 어떻게 표를 사는 것이 가장 싸게 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인지. 분명히 월, 화, 수는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금요일 날은 부산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일 네임은 여러분의 이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파일 네임으로 보내주는 파일에.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그 사진을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2번 열어야 돼요. 아래 한글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일도 찾아봐야 되고 2번 해야 되나?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여서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그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사진에 꼭 여러분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사진 내용 속에 그 다음에 또 그 파일의 이름도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채점하는데 조금 시간이 덜 걸려 같아요. 이거 복잡한 거 아니니까 30분? 1시간 정도 쓰면 되는 거니까 이번 주 말까지 숙별 제시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채점을 하고 나서 점수를 옮기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몇 명이 아직도 제 이메일을 등록을 안 해가지고, 저 명단에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마 강의를 전혀 안 읽어보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지. 뭐 강의를 한 번에 읽어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어떻게 할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자, 여러분의 아주 발전된 아이디어 이런 거 좀 기대를 할게요. 자, 이번에 서비스 경영의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라고 하는데,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기업 경영 전반에 녹여들도록 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영 방침인데, 이건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첫 번째, 고객 접점,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고객 접점이 밀착되어 있다면, 고객과 여러분들과 밀착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객의 충성도가 높겠죠. 저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쪽에서, 어떤 회사의 상당히 충성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아주 품질도 좋고, 또 이제까지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저기 조금 불만인 적이 있었더니 내가 불만을 얘기했더니 바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높은 고객, 저는 굉장히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음에 고객이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떠나지 않겠죠. 낮은 고객 이탈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고객들이 떠나지 않으면 그 다음 회사는 뭘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객의 충성도 강화를 위한 그런 중심, 그러니까 충성도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된다면 고객은 만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고객 접점이 밀착되는 거고, 다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데, 반면에 고객 접점이 방치되어 있으면 반대로 그 다음에 고객의 충성도는 낮아질 거고, 낮아지면은 고객들은 여기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게 되면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어서 고객의 불만족이 생기며, 불만이 생기게 되면 고객의 접점이 역시 방치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이중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 중에 여러분이 어떤 사이클에 있어야 되겠냐.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은 어떤 사이클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자명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클에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할 일이 많고 정말 많은 희생을 해야 되죠. 저는 최근에 그 오아시스라는 마켓이 그 배달 회사가 있다고, 수도권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상당히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거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회사가 있지 했는데, 이 회사는 철저하게 입소문으로만 아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쪽에 얘기하고, 그래서 한번 그 회사를 이용하면, 그게 뭐냐면, 신선식품, 아침에 야채나 무슨 우유나 이런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 다른 회사들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오아시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서울
근방 수도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런 충수를 높이고 고객의 이탈이 아주 적고 이렇게 돼서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마케팅을 하고 그 결과 고객이 매우 만족하고 이런 사이클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오늘 여러분 수업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곧 기업 공개를 한다고 그러네요. 기업 공개라고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일반인들이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성장을 한 모양이에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공개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야? 그 회사들은 이미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만 유명하지도 않은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전에 듣기 전까지는 몰랐던 회사가 그렇게 고객 만족도가 높은 고객 충성도가 높은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여튼 저도 몇 개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을 저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한 번도 실망스러운 적이 없었고 한 번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바로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바로 가져가고 나와서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새 걸 보내준 건 아니고 그건 생선이라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다음에 잘못해 미안하다고 다른 걸로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제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해줘서 다음에도 계속 그 회사에 물건을 살 생각이에요. 자, 서비스 전략이 그러면 이거에 서 어떻게 있느냐? 서비스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비즈니스에서 경쟁을 확보하는 활동. 그래서 우리 서비스 전략이라고 하고 그래서 서비스 개발하는 거 또는 서비스 제공하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이겠죠.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서비스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 운영을 기준을 정의하는 것. 그래서 서비스 고객의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이겠죠. 그리고 이 전략에는 서비스 경영 전략하고 서비스 운용 전략으로 구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기록을 한 번씩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 전략의 경영 전략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뭐냐면 서비스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기업의 역량과 시장 및 경쟁사 등 외부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경영 활동이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기려면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또 현황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걸 파악해서 또 외부에서 경쟁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쟁사의 서비스 경영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서비스 경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뭘 해야 되느냐?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 환경 변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거고 한정된 경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원, 경영 지원이라는 게 무한대로 있는 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거 아니니까 제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분배해서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해서 일을 할 것인가 효율적인 활용 지원이 연구가 되어 거고 경영활동의 통합 지원 경영 내부 역량을 전사 차원에서 조절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 서비스 경영 전략을 설명하는데 5포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5개의 포커스가 있는데, 첫 번째, 신규 진입 기업과의 경쟁.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 지금 내가 운영에 있는데, 지금 우리 동종업체에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고려해야 할 포커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기업과의 경쟁. 지금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들과도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떤 경영 전략을 쓰고 있고 그 기업의 형편은 어떤가, 이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와의 경쟁. 그러니까 현재 내 카스터머와 경쟁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매자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많이 받고 싶고요. 그래서 구매자와의 경쟁도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공급자와의 경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공하는 공급자하고도 밀고 당기고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제품과 달리하는 대체품 가지고도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5가지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들을 각각 한다면 기존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존 기업들 사이에서 강한 경쟁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건이 되겠죠. 예컨대 경쟁 기업 수 굉장히 많다면 기업 수가 늘어난다면 경쟁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기업 경쟁의 동일성이, 기업이 똑같은 기업이 아닐지라도 동일성이 높을수록 역시 경쟁은 심해질 거고, 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산업 수익의 주명이, 그러니까 라이프타임이 있을 때 만약에 도입기 및 성장기에 있으면 경쟁은 상대가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이 시작을 이제 초창기다, 병아리 회사다라고 한다면 이걸 경쟁은 적어지겠죠. 그러나 기업이 이제 정상 성숙기에 들어서면은 경쟁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다음에 서비스나 제품이 어떤 거냐, 일상제냐. 가격 경쟁이 일상제면은 가격 경쟁 역시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별한 거라면은 가격 경쟁은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자, 경쟁자의 진입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사업이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하다면 진입장벽은 높을 것이고 따라서 경쟁은 줄어들겠죠.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자본이 많이 된다면 경쟁은 줄어들 당연할 겁니다. 규모의 경제는 어떻게?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경쟁은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개당 시장 가격은 적어질 거겠죠. 그런데 이 경제를 크게 해야 된다.
많이 만들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다 한다면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고 경쟁은 뭐 줄어들겠죠. 자, 세 번째, 절대적 비용이 우위하거나 강력한 유통 채널이 있어야 된다면 경쟁이 줄어드는 거죠. 유통 채널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다섯 번째, 정부 규제나 제도적 진입 장벽 및 기존 사업사의 보복이 있을 거다. 그럼 경쟁은 줄어들겠죠. 치킨 게임,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중대 이런 것들이 경쟁에 진입해서 우리가 고려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 능력은 공급자가 얼마나 강한지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 경영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구매자들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거지만은 어떤 기업에서는 공급자 교섭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 판매하는 예컨대 포항제철이나 또는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은 공급자들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공급자들한테 잘 못 보이면은 우리가 물건을 못 받아서 재료가 떨어져서 생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급자들이 힘이 센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이런 절강 제품도 공급자가 세죠.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림이 잘 안 되나 모르겠네. 여기 보면은 지금 세븐 시스터스가 있어요. 7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 형제들이 있는데 이 엄청 센 친구들이죠. 세계 정유회사를 주물럭주물럭 석유를 주물럭 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뭐 여러분 눈에 익은 여기에 보면 칼텍스, 뭐 모빌 뭐 이런 거 눈에 익지만 골프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죠.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공급자가 굉장히 큰 분들이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공급자 교섭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협상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결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급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못하게 하죠. 못하게 관리를 해줘야 할 것이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가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 안 하면은 이제 일반 국민이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카르텔 같은 걸 만들어서 시장 가격을 결정해 버리면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킨 가격을 치킨이 서로 많은 회사들이 있어 경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가격을 유지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짜가지고 지금부터 치킨을 3만 원 선으로 하겠다 한다면 곧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회사 대표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정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를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빌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의 포지션이 얼마나 강하냐, 구매자의 주문 규모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구매자의 전환 비용이 높다면, 예컨대 내가 이제까지는 뭐예요? 저는 치킨을 안 사면 잘 모르겠네. BBQ? 뭐 그런 치킨에서 다른 치킨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건 전환비용이 거의 안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매자 협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들이 좀 똑똑해서 잘 알면, 정보력이 높아지면 협상이 구매자 쪽이 높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대체품의 위협이 있는데, 대체가 쉬우면.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어서 지금 기름 상태, 가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까지 가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 러시아가 전 세계 한 40% 정도 가스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뭐 이번 겨울은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유럽에 가스 제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유럽 있는 국가들한테 러시아에서 가스 사다 쓰지 마라. 라고 또, 뭐, 좀 얼르기도 하고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지금 가스를 러시아에 안 사면은 비싼 가스를 다른 데서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대접에서 이걸 바꿀까? 가스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 나라하고 일본한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스를 좀 유럽의 각 나라한테 좀 우선 좀 쓰게 좀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일본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와주는 쪽으로 정부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운영 전략에는 뭐가 있는지, 서비스 운영 전략에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일치를 바탕으로 서비스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운영 활동을 얘기하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죠. 서비스 수요와 서비스 역량이 있는데, 서비스 역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이 서비스가 사장돼 버리죠. 그럼 반대로 서비스 수요가 많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으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잘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수요가 잘 여기 저울처럼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게끔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가능한 맞게끔 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두 가지 기능이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수요 관리, 하나는 공급 관리입니다. 수요가 크면은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아니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들이 수요 관리와 공급 관리입니다. 자, 서비스 운영 전략의 두 가지 관리 방법이에요. 수요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요를 분할하자. 그다음에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비수기 수요를 촉진하자. 보완적 서비스를 개발하자.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자. 이런 것들이 수요 관리가 되겠고 공급 관리는 교대 근무 일정 같은 걸 조정하자. 그래서 공급이 모자라니까 좀 근무 시간을 좀 관리를 조정을 해서 손님이 많이 올 때 좀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고객 참여를 증진시키자. 서비스 능력을 공유하자. 종업원 교차 훈련시키자. 파트타임 종업을 하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요 또는 공급을 관리를 해서 이게 잘 맞게 하는 것이 산출 관리입니다. 자, 서비스 운영 전략에는 수요 관리와 공급 관리가 있는데 첫 번째 수요 관리에 대한 것을 한번 제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를 좀 나누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예약 없이 오는 환자들을 보니까 월요일 날이 굉장히 많더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에 많이 오는 것을 고려해서 월요일 날에 예약 손님을 좀 줄인다면 예약 없이 오는 손님들을 대한 그 서비스를 충족시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수요 분할입니다. 수요를 좀 거기에 맞게 쪼개서 쓰자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 인센티브제인데 이 점은 가격을 차별화해서 성수기, 비수기 또는 주말 평일, 피크타임과 비피크타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서로 달리해서 피크타임이나 주말이나 성수기에 몰리는 손님을 비수기나 평일이나 비피크타임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이 가격 인센티브 제공의 수요 관리입니다. 자, 세 번째, 비수기 수요 촉진을 하자. 비수기의 수요에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일정한 서비스 공급 수준에 대해서 그 활용성이 매우 저조한 비수기를 공략하자. 다시 말해서 휴양지 리조트의 비휴가 시즌을 비수기에는 연수원을 활용한다든지 새벽 식사인데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새벽 시간에 전화 통화는 전화량이 적으니까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수기 수요 촉진을 하는 서비스 분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로는 보완적 서비스를 개발하자. 근데 뭐냐면 대기중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루함을 없애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음식점에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좀 다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를 설치한다든지 영화관에서 다음 회기까지 시간까지 기다릴 시간 동안에 오락 시사를 제공해 준다면 손님들에 대한 보완적으로 또 서비스가 개발이 되겠죠. 다섯 번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자.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전략으로 노쇼는 오버부킹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노쇼 정책들. 그래서 예약하고 오지 않는 손님들에 대한 손님들을 다 감안해서 오버부킹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될 수는 있겠죠. 노쇼를 감안해서 오버부킹을 했는데 다 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가끔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죠. 항공권에서. 노쇼 대감안해서 오버부킹을 했는데 이때 손님들이 다 와버렸다. 그러면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전부 일반석 손님들이 그렇죠. 일반 손님들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또는 아니면 다음 비행기를 타는 대신에 1호금을 준다든지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해 봤어요. 자, 서비스 운영진의 공급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대 근무를 하자. 이제 교대 근무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수요수간을 지니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인원 배치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은행, 병원, 패스트푸드 이런 에서 교대 근무 일정을 조정을 해서 늘리자. 이거 그 한 예인데 이거 좀 복잡한 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고객 참여를 증대시키자.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다 못 받을 것 같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 고객이 이제 음식점 갖다 먹어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공급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능력을 공유하자. 그런데 육상 근무자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항공사들 협력 사례. 서비스를 공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에 각 비행사들의 서비스 멤버들인 무슨 적객원이나 아니면 정비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쓰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정비사들 또는 표를 받고 하는 행정 직원들 이런 것들 공유를 하는 거죠. 항공사들끼리 협정을 맺어서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스타 알라이언스라는 그런 협정을 맺어가지고 전 세계 많은 항공사들과
그런 것을 공유하고 손님도 같이 공유를 하죠. 이런 것이 공급관리의 서비스 능력 공유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종업원을 교차적으로 훈련시키자. 근데 계산 업무의 다양한 업무 속도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마켓 계산원들을 하자. 계산 업무만 시키지 말고 어느 바쁜 쪽에 있으면 그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건 공장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래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일만 알고 그 일만 하고 끝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는 회사가 상당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파트타임 종업을 활용하자. 그래서 안 되면은 파트타임 써서 뭐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운영 전략을 저는 일드 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각대 가능한 각게끔 하는 그런 전략 쓰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생산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마치고 기술 경영을 잠깐 소개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술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과학기술을 생산, 가공에 응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이고 어떤 일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해내는 솜씨, 이건 뭐 기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사업의 경영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 원가 절감하는 거, 기술이 있는 조직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고 작업 원가가 차이가 나주면 당연한 거겠죠. 새로운 제품의 시장을 창출하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는 그 조직, 기술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규모나 형식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의 제고, 그러겠죠. 네 번째,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이것들이 다르겠죠. 또는 새로운 경영활동, 이런 것들이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영에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컨셉이 더해졌냐면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들을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MOT,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술하고 경영하고 좀 접목을 해보자. 접목을 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공학, 과학, 경영의 원리를 조직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능력의 기획, 개발 및 운영 활동, 이런 것들이 기술 경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뭐가 있냐면 기술 전략, 기술 개발, 기술 인프라 구축, 기술 사업화 등의 공학, 과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원리를 결합한 것이다. 그럼 MOT의 필요성이 뭐냐? 당연히 기업 및 국가 운영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국내 많은 R&D 활동에도 경쟁력 있는 기술 수준의 확보가 현재 우리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 실적이에요. 중견 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도와주자. 이런 것이 기술의 기본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술 경영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깊게, 매우 높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는 각 대학에 많은 지원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해오다가 그 성적이 괄목하다고 좋은 대학들을 각 군역별로 나누어서 특별히 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영남지방,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뭐 창원 이런 그 권역에서는 저희 학교가 선발되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수십 년간 받고 있고 그 기술 경영의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시스템 경영학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단 캠퍼스에 매년 매 학기에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기술 경영에 대한 기술 경영인을 양성을 하는 대학원 과정, 다시 말해서 석사와 박사 과정의 사람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 매년 뭐 십수명의 박사와 석사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학생 중에는 외국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졸업한 후에 아마 3학년을 마치면 입학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졸업한 후에 그런 과정에 입학을 해서 보다 수준 높은 기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 획득에 대한 거,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있어요. 기술 획득의 절차가 보겠습니다. 기술 획득은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하거나 외부에 있는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 되겠죠. 기술 예측, 기술 기획,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R&D 프로젝트 관리, 이런 관련을 통해서 기술이 획득됩니다. 자, 이 중에서 기술 사업하는 건 뭐냐? 창출된 기술 자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다양한 활동이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라고 합니다. 기술 사업화의 보육, 기술 자산의 관리, 기술의 활용, 기술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수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 경영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기술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고 공부할 기회가 따로 있어서 그냥 제목 정도만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시간을 줘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성적 공개하는 게 참 아주 미묘해요.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을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나는 한 반 정도는 신청할 줄 알았어요. 예전에 예로 봐서. 근데 이번에는 몇 명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 뒤에 자꾸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편지가 오는데 매정히 거절은 했습니다. 매정히 거절은 했는데 이게 또 그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또 이것은 또 편지를 받아서 내가 파일 작성을 해서 다시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것만 내가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이 강좌를 본다면 화요일 밤 10시까지만 제가 한 개를 할게요. 밤 10시까지 제한을 두고 지난번처럼 코드 3자리 숫자를 보내주면은 화요일 날 자정 이전에 공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는 공개 못해요. 근데 자꾸 공개하라고 하면 성적 학번하고 성적 공개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중간고사 성적을 공개해달라, 알려달라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안 듣고 지난번 중간고사를 보니까 그냥 시험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뭘 놓쳐가지고 시간을 좀 놓쳐가지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한번 다시 공개하는데 화요일 밤 10시까지 세자의 코드를 보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정 2시간 이전에 자정에 성적을 그 사람들만 한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여기 지금 요 몇 주 동안의 그 수업은 내용들이 처음 들어본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용어들을 듣는 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쪽에 공부를 좀 맞게 할 수밖에 그런 것들 좀 하기를 원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고 써야만 할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들어와서 그런 용어도 익숙지 않아가지고 조금 공부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들이니까 혹시 이걸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내용을 한 번 안 되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